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키포인트 클래스는 경제학계 대부,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너무 이렇게 온화한 미소가 옆에 다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타이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이거 한 25년 된 것 같아요. 25. 색깔이 이뻐갖고. 아 그러세요? 저는 신상인 줄 알았는데. 예. 저희 교수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그냥 사담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돈 버는 일하고도 상관없고 네. 그게 뭐냐면은 역사책 읽는데 네. 그 역사책인데 그 역사책이 장난 아닌 게 그 네. 길이가 예.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 예. 총 길이가 500페이지짜리가 37권인가 그러거든요. 네네.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그거를 원서로 원서로 보세요. 중국말로 그거를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일단은 진짜 지금 세월간은 우회적으로 그걸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통감이라고 야. 자치통감이라고 그 옛날에 송나라 네. 때 사마광이라는 그 분이 네. 중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로 하는 걸 좀 배워보자 하는 뜻으로 네. 이제 저서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뭐 처음에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다 읽었는데 네. 그건 이제 중국말로 원서로 그러시군요. 아마 이 일종의 방송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세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우리나라 경제계에 이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거쳤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대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고 계세요. 대가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가는 예. 아니고 이제 원래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학문은 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네. 신학 신학. 아니면 철학. 의외네요. 그리고 예, 예. 다른 하나가 역사학. 이 두 가지가 내가 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꿈꾸던 건데 예. 그 대학교 원서를 쓸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예. 뭐 그런 거 해갖고 밥 먹고 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원서 쓸 때쯤 되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철학과 갈 거면 뭐하러 서울까지 가냐? 대구에도 경북대학교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난생 처음으로 아버님이 제가 법관이 되기를 바랬던 뜻을 네.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러지만 서울법대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고 그렇죠. 성적은 뭐 서울법대 준비는 안 하고 그냥 탱탱 놀아도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은 물리과대학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아버님이 법대를 가시라 네. 하시니까 네. 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고려대 법대를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고대 법대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 네. 우리 때서부터 7위 학번서부터는 고려대학교는 5개 과목만 입시예요. 네. 그 선택 둘, 필수 셋. 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13과목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 13과목을 다 준비하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이제 딱 그 선택 그 둘, 필수 셋 하라니까 되게 당황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뭘 선택했냐면 불어하고 네. 세계사 그 2개 선택하고 네. 국어, 영어, 수학 필수하고 해가지고 겨우 뭐 고대법대를 들어갔죠.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고대법대를 갔는데 네. 뭐 도대체 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데모하고 맨날 뭐 그냥 반정부 데모하고 그래서 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학년 마치고 왜냐하면 2학년 마칠 때까지 예. 우리 동기들 중에 상당수가 다 감옥에 가거나 뭐 갇히거나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학교를 접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학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하셨군요. 거기에는 법대가 없더라고요. 학부에는 네. 법대는 대학원 레벨이거든. 대학원이고요. 근데 나보고 자네는 그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중퇴인데 예. 법대 이거 갖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부 전공이 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경제학이다 싶어가지고 네. 경제학을 했고 그때 계획은 경제학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한 3년 만에 학위 따고 예. 법대 들어가서 예. 이제 그 변호사가 된다 이 생각을 갖고 들어갔었는데 그 의외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법대는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그냥 계속 경제학 하셨고, 공부를 계속한 거죠. 하셨고 다 공부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그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리셨고 왜냐면 네. 학부 4년 걸렸고 대학원 6년 걸렸거든요. 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대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마침 제가 논문 쓸 때쯤 한국은행에서 미국 네. 박사를 초빙을 한다는 공고가 붙어가지고 네. 그때 응시해가지고 네. 그때 상당히 경쟁률이 셌는데 덕분에 제가 들어왔죠. 뭐 경쟁률이 얼마나 셌을지라도 뭐 교수님은 왜냐하면은 들어가셨을 거라 그 생각이 당시에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 미국 박사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최초의 미국 박사네요. 아니 내 위에 이제 두 분의 선배가 계시고. 계셨죠. 근데 다 나갔어요. 한 네. 분은 연대 교수로 가고 한 분은 현재 안 중대 계시구나. 교수로 가고 네. 다들 나가니까 이제 그 제도가 있었어요. 전문 연구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저우로 3호까지 나왔었는데 3호가 다 나가니까 한은에서는 4호를 뽑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4호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거쳐서 네. 한국은행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삼성이 예. 세계적인 그룹이 되려고 하면 네. 경제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죠. 경제연구소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행 조사부 박사가 제일 좀 권위가 있고 하니까 한은 박사를 모셔와라 해가지고 한은 박사 저하고 저 바로 위에 선배하고 네. 둘이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드는 셈이죠. 그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도 네. 거의 같은 시간에 만들었었고 맞아요. 그게 네. 86년 7년도. 그렇군요. 그렇게 또 셀이 지나서 이제 숙명여대와 네네네. 조인을 해서 숙대에서만 30년 있었죠. 네,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뭐 자기 소개만 가지고도 1시간이 부족할 만큼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꿈꾼다. 이 직업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할까 이런데 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제 남은 한 약 10분 동안 네. 나눠볼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19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부가 이번에 4차 추경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이것을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이게 사람들이 뭐 마스크만 끼면 네.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네. 가벼운 질병이 아니거든요. 네네.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충격을 주는 네. 어마어마한 사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태에 접했을 때 정부의 초기 대응이 뭐였었냐 하면 이 사태는 정말 심각한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방향을 확실히 잡았었어야 돼요. 초기에요? 방역이냐, 네네. 방역이냐, 경제냐. 이제 미국은 상당히 경제 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는 뭐 별거 아니다, 마스크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초기에 조금 갈팡질팡했어요. 제가 네. 그때 3월달, 2월달 그 저간에 그 네. 신문에 기고를 쓴 거가 기억이 났는데 네. 방역이나 경제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라. 답은 방역이 결국은 경제로 가는 경제다. 거다. 그렇네요. 그래서 초기에 조금 큰 피해가 있더라도 방역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네. 였고 정부는 초기에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다가 뭐 총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방역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방역에 상당히 집중을 했고 상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7월 특히 7월쯤에 와서 상당히 잡히고 신규 확진자가 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니까 이거 풀었단 말이에요. 8월 달에. 네.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정부가 이제 방역에서 약간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거하고 떠나서 네. 초기에 2월 말 3월 초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놨었어야 돼요. 네. 근데 방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방역에 따르는 예. 경제 충격에 대한 대비책 네. 그거를 내놨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1차 대책, 2차 대책,
3차, 1차 네. 추경, 그다음에 4차 대책, 5차, 2차 추경, 네. 6차, 7차, 8차 그러다가 또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이름을 또 바꿔갖고 1차 비상대책, 2차 비상대책 해가지고 8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회의를 한 것을 다 세어보면 한 네. 열몇 번 했거든. 예. 그리고 그 돈도 보면은 뭐 예. 9조, 11조, 뭐 예. 찔끔, 제 예. 판단에는 되게 찔끔을 음. 하는데 네. 그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초기에 딱 한 100조에서 150조 생각을 하고 네. 통 크게 그거를 저는 좀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근데 그걸 못 하고 예. 계속해서 그 정책을 하는 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네. 뭐냐 하면 특히 이번에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이 유통업종, 네. 운송업종, 예. 그죠? 그다음에 예. 소매업종, 예. 호텔업종, 뭐 그런 업종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교육을 포함해 갖고. 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게 뭐 1, 2만이 아니라 수십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수십만 명의 업자가 이런 영업에 피해를 입고 그러면 그 금액이 예. 대단히 클 거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군요. 그래서 네. 정부는 초기에 이 코로나 대응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의 투입 또는 금융의 투입 규모가 네. 굉장히 크다 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은 주로 금융 중심이었었어요 그동안. 네. 돈 빌려줄게. 예. 뭐 그다음에 사실 나는 그건 금융 지원도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면 보증해 주는 거. 네. 응? 네. 네. 보증을 예를 들어서 50조를 해주는 거를 네. 그 보증을 50조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원 규모 이만큼 그렇죠. 그 안에는 뭐 보증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그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정리하면 첫째 방역을 세게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방역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방역을 오래 갔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큼직큼직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 판단에는 좀 찔끔찔끔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 계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정부의 시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도움이 되어도 굉장히 미흡한 도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95%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마치 재정 정책을 이제 확장적으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도 모양새는 불구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중소기업이나 해당 업체의 주머니에 떨어지는 떨어진 건 돈은 없었다. 별로 없어서 네. 진짜 빚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추측이지만. 제가 감히 이제 이 경제사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얼마 전에 마침 제가 이 책 쓰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들어가서 이 추경의 횟수를 좀 우리나라 태초부터 헤아려 봤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4차 추경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딱 3번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적습니다. 저때 있었어요. 그 군사혁명 일어나고 나서 그 62년도에 한 번 맞습니다. 하고는 지금 처음이에요. 3차 추경도 사실 그렇죠. 굉장히 드문데 드물어요. 자, 어쨌든 4차 추경이라는 그렇죠. 걸 했어요. 그러면 4차 추경까지 했을 정도면 정말 대대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4차 추경의 결과물 하는 목표가 2차 재난지원금인데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먼저 갖고 계실지 일단은 여쭙고 싶어요. 4차 추경에 총 들어간 금액이 대충 계산해보면 57조 정도 돼요. 네. 1차, 2차, 2차. 다 해서요? 다 해서. 예. 근데 그 중에서 세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생각보다 세금이 덜 들어와 가지고 그거 숫자 고치는 거를 우리가 세입 경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다. 그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돈이 한 10조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다 그거 빼면 47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한테 주는 돈 그게 한 14조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아마 7조 정도 들어갔는데 뭐 2차 재난지원금만 놓고 보면 저는 1차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이번 코로나의 그 경제 피해의 특징은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지. 네. 저는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교수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우리는 이제 네. 주로 특강을 많이 네. 가고 초빙 강사를 많이 가는데 이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그죠. 뭐 네. 밝힐 것은 아니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네. 우리가 수입이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거든. 충격 정도로 보면 확실하죠. 확실하지. 확실하죠. 반면에 공무원들,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없죠. 거의 포함이 안 됐단 말이야. 경제적 충격 없죠. 그러면 대기업 직장인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경제적 충격은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네,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제 원칙은 제1 근본적인 원칙은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피해에 비례해서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자. 그게 제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1차 지원금도 그것도 아니고 예. 2차 지원금도 뭐 조금 그런 가미를 하긴 했지만 예. 그렇죠? 그러면 범국민적인 반론 한 가지가 그래 그 피해를 입은 그런 특정 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다 주는 거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또 범국민적인 또 한쪽 사이드의 의견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시급하게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타겟을 이렇게 산정하는데 행정적인 시간적인 비용을 들여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만약에 맡겨주시면 저 네.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그 대부분의 경제 행위는 네. 국세청이나 또는 카드 회사나 바로 들어가거든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저 점심 때 김밥을 먹었는데 그 네. 김밥을 긁은 순간 내한테 4,000원 그 긁었다고 올라온단 아니, 말이에요. 교수님 김밥 드시게 하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100%는 아니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의 거래 행위는 네.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지금 남죠. 들어온다. 예, 데이터로 그러면 그것에 입각을 해서 네. 잡히는 사람들은 다 주고 네. 그게 안 잡히는 사람한테는 오케이. 당신이 서면으로 쓰시오. 작년에 매출이 얼추 얼마였고 금년에 얼추 얼마로 줄었는데 예. 그 줄은 금액을 서면으로 쓰시오. 해서 제출하시오. 하고 그리고 사인하면 그거를 우리가 국민들의 이거를 서면 심의할 수 있는 신규를 거죠. 예. 우리 일단 선의로 받아들이고 예, 그게 단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록한 것이 허위로 발표될 경우에는 네. 페널티에 등등등등 해서 네. 앞으로 혜택을 상당히 줄이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네. 해서 예. 주면 네. 상당히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만약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수표 같은 것을 이렇게 전국으로 우송을 하는 거예요. 네. 해당자한테 네. 해서 그걸 가지고 일단 쓰고 네.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누구한테 얼마 줬고 그 사람이 얼마 인출해 갔다는 거를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네. 대부분 저는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안도 있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저도 지금 배우는데 제가 사실 1차 재난지원금 때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 제안한 거는 시급하니까 예. 다 줘야 된다. 오케이. 다만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아라. 아무 기부 안 하잖아. 근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거로는 경제 충격이 없는 사람은 자진해서 기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부를 너무 안 했던 거죠. 0.2%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30%는 기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세상은 그게 이제 제 가정이 틀렸던 거죠. 너무 말랑말랑하게 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5천만이 넘는데 100만 원씩만 줘도 이게 뭐 50조에 가까운 네. 돈이거든. 그러니까 그 50조 돈도 못 썼잖아. 14조 원을 가지고 썼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씩 맥시멈 이렇게 주면 근데 아까 김밥 먹었다고 했는데 그 김밥 드신 거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생산성본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그 김밥 네. 아줌마가 숙대 앞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제일 큰 업체 김밥집이세요? 중에 종로김밥이거든요. 네. 그 아줌마가 전에적으로 또 홍보해줘야죠. 전에서부터 막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아까 내가 사갖고 예. 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이 숙대 앞에서 김밥 해가지고 이번 9월 달까지 어려운 적 없었다.
그렇게 어렵단 가장 말이죠. 어려웠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저는 정부가 조금 정말 더구나 학교 앞 식당 김밥집이면 언택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어느 식당보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대부분의 본질이 다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그 유명한 JTBC 그 아침 제가 JTBC의 그 손석희 앵커하고 예. 그때 나와서 우리 김상조 예. 실장하고 그때 한번 그 했었지만은 네. 이미 우리 경제 자영업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한 게 이게 코로나 훨씬 전서부터 이게 내리막이었거든. 경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 그래서 네, 과다 경쟁으로 코로나 경제 전만 하더라도 우리 숙대 앞에 막 문 닫는 가게들이 막 생겼었고 네, 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해서 더 덮쳐버리니까 충격이 있었죠. 더 충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럼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정부가 좀 더 이번에는 코로나 지원을 좀 집중했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몇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좀 깊게 대화를 나누는데 20년 말 21년 초에 굉장히 교수님의 그 책 주제 퍼펙트 스톰이 될 만한 이슈 하나가 자영업자의 난. 이제 버티다 못해서 대규모 폐업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충격이 심각해지는 그런 경로를 한 사람이 굉장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것들도 좀 더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 굉장히 불경기가 오래됐다는 거죠. 네, 네. 그 지금 이 정부가 뭘 모르고 계시냐 하면 사실은 자영업자가 어려우기 시작한 단초가요 2015년부터예요. 네, 2015년, 16년 쭉 내려왔는데 네, 그래서 그때 성장률이 3.2에서 2.8에서 작년에 2.0으로 떨어지는데 네. 그때 잠깐 반도체 때문에 잠깐 우리 경제가 2017년도에 좋았던 같은 착시 현상을 준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특성이 뭐냐? 이게 전후방 효과가 광범위하지가 않아. 아주 지역적이거든. 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도 다른 부분은 싸늘한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인 거예요. 그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반도체 특수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지만 그때 이미 자영업은 멍들 대로 멍들고 있었고 네. 그래서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중소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5년, 6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첫째 뭐가 늘었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네. 빚이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고위험군 자영업자가 전체 가계부채 1,600조 원에서 거의 그 대부분의 비중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저도 그걸 분석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돈을 못 갚으면은 금융기관이 무너진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것도 근데 그건 저한테 맡기면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신세동 교수님께 맡기면 된다. 근데 네.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금융기관이 무너지거나 안 무너지거나 간에 네. 문제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밥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핵심이 있어. 핵심은 네. 2차 재난지원금 등 이런 정책 과제는 신세동 교수님께 아니 그러면 네. 앞에 안 들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농담이고요. 피해에 예. 피해에 비례해서 네. 줘야 되고 네. 한 달 이렇게 줘서는 안 그래요. 되고 네. 조금 길게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은 꾸준히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멘트를 남기면서 제가 이 링크가 나오면 청와대 그 담당관한테 제가 바로 보내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좀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네. 첫 번째 신세동 교수님과 함께하는 KBC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